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 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요것부터 좀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이후 두 분의 진단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오디오가 뭔지는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문 가운데 일부인데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제 짧은 머리로는 배움이 짧아서 이 두 분의 박사님께 좀 도움 말씀을 구하고자 잠깐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제 제가 잠시 짧은 발제문을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아니 썼는데. 아니 저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당연한데 박사님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제 근데 저도 정직하게 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이게 도인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인지 있었던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시기 그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맥락에 놓여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이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용어 논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논쟁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이게 자유라는 게 누구는 더 자유롭고 나는 덜 자유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의 전제는 평등한 자유거든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원래 이 말 그대로 보면 리버럴리즘은 이념이잖아요. 이게 자유주의는. 근데 우리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써서 자꾸 민주주의를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민주주의는 통치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체제예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민주정이죠. 그러니까 민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민주정이라는 건 평등을 전제로 한 정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는 체제인데
이거는 전도가 돼 있죠.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자유주의자인데 이건 정직해야 돼요. 본인이 제- 자유주의자라고.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소개했던 책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제가 29살 때인가 썼던 것 같은데. 빨리 쓰셨네. 예. 아이고야. 예. 어떻게 그 덕분에 제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책은 좀 많이 팔렸고.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론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 굉장한 스테디. 결론은 자기 자랑이잖아 지금. 아니 근데 거기 어쨌든 이게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등한 자유를 전제로 한다면 민주주의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 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 자체는 민주주의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말은 역할이 서로 뒤바뀐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게 질문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혼합이 된 거 아닌가요? 접목이 돼서 나타난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는 흔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단순한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자기들의 변화를 일으킨 체제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제 단순한 결합이 여기서 아니라. 이제 다시 예. 뭔가가 이제 예. 변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종의 변형된 체제라고 하나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원래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꼽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공식적 보장, 그리고 두 번째가 법의 지배를 통한 권력 통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권력 행사는 법으로 제한되는 대표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개인이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는 이제 자유적 기본 질서라는 그 말이 들어온 게 사실은 유신 헌법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자유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게 반방공 이렇게 반공 같은 그런 이념으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서구적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구 학계에서는 이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자유민주주의가 비서구권 사회로 가면서 의미가 완전히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구권 학자들은 한 20여 년 전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요? 예. 서구권 학자들은 그걸 컨스티튜셔널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시켰어요. 입헌민주주의라고. 입헌 민주주의. 대체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진짜 찾아보시면요. 딱 서구권 학자들이 쓴 책들을 쭉 찾아보시면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용어로 나온 책들이 거의 없어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너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그 지식 수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건 인민민주주의거나 사회민주주의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제가 지금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하리, 인민민주주의 하리. 옛날에 통진당이 해산 결정되면서 나왔던 결정 중에 하나가 당 강령에 인민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서 해산 결정 내려진 건데 그거 할래? 너 빨갱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 그것도 참 용어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인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에 먼저 선점하면서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게 디모크라시가 다수의 지배, 데모스의 통치인데 그게 인민민주주의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옮기면 파퓰라 디모크라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민주주의의 주체가 인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용어 그 자체로 옮기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먼저 우리가 주적이라고 소위 불렀던 북한하고 자꾸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용어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게 전혀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피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지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민주주의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사회민주주의가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체제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언론의 자유도 높고 투명성도 높고 권력의 투명성도 훨씬 높고 그런데
그런 나라를 두고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나요? 그 나라를? 이게 사실은 그냥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사회주의처럼 취급하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의 이행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뭘 이건 그냥 뭐 저는 제가 그 장시간에 발전을 했었지만 전 이건 정말 소모적인 용어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예. 갖고 싸울 이유도 이유도 조차 없다고 없다.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조영근 소장님. 예,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짐작을 해서 말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평소 제 생각인데요.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위반을 좀 하고 음. 그 제 생각을 좀 어기고 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냥 말 뜻 그대로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말이 김만권 박사님 네. 말씀처럼 왜 했는지 모르겠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굳이. 이게 제가 이제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제 짐작입니다. 반공이 국시다란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날 그 말을 하기는 너무 너무 그쵸.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낡은 네, 버전이다. 낡은 너무 버전인 낡은 거죠. 버전이라 우리 아스팔트에서 반공이 국시라고 으쌰으쌰 데모를 하고 싶은데 예.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건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처음 들어온 게 유신헌법 때란 말이죠. 그 이전에 재헌헌법 때부터 무슨 자유민주주의란 말 아니 그러면 없었고요. 없었죠. 예, 저는. 그냥 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도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민주공화국이지 자유민주공화국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절 재헌헌법 때도 그랬고 그 세력에서 곧잘 국부로 추대하기도 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 뭐 이런 당들 다들 자유당 정강정책 1조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안 그랬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반공이란 말을 정면 더 이상 국시로 제일 앞에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나오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우리는 꼭 자유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뭐 좀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논쟁이 됐던 게 2018년에 한편에 민주당에서 이제 헌법 개정 초안 만들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어떠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에서 또 자유를 빼자. 이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난리가 났던 건데 당시에 그래서 교과서 쪽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원래 교과서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던 거 민주주의라고만 돼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바꾼 거였다는 거죠. 그 전엔 계속 그냥 민주주의였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원래 되돌리자, 원래대로 돌리자라고 했던 건데 난리가 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걸로 검정 교과서들이 이렇게 된 거였던 것이고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소위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 국가들 몇십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굳이 고집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냥 민주주의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 말 자체로 뭐가 나쁘겠습니까? 좋은 말인데 이걸 쓰는 맥락은 굳이 이걸 강조하는 맥락은 그런 거 아니겠나? 제 생각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반공이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 그 용어도 고수하고 뭔가 저거 해야 되는 것은 반공. 네. 여기에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측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장 연결이 안 돼요. 그래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권을 연장해서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이렇게 넘어가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저 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뭐 결국은 이게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게 딱 하나 유일하게 이해가 가는 거라면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이 용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유신헌법에 그 기여했던 학자들이
호전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이걸 갖고 온 거였거든요. 네, 무슨 민주주의, 호전적 민주주의라 그래서요. 호전적. 예, 이게 영어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 호전적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 심지어 파이팅 디모크라시라고 그래서 싸우는 민주주의라고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 밀리턴트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살벌한데. 예,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적을 미리 찾아내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예. 메카시네. 예, 일종의 그런 거죠. 그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의도는 그 탄생은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치에 맞서서 만든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자들에 대해 맞서서 만든 용어였어요. 근데 이 용어들이 뒤에 오면 이 용어가 계속 적과 동지의 구분에 근거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치의 법학자가 누구였어요? 칼 슈미트였잖아요. 칼 슈미트. 근데 적과 동지의 구분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그 사람 논리를 그대로 그러니까 갖고 그대로 와서 갖고 와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문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이 전투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을 들고 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좀 미리 우리의 적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식으로 들고 들어와서 이 유신헌법에 끼워 넣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 지금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공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이렇게 자유를 다시 계속 불러들임으로써 이게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적들을 규정하고 적들을 찾아내고 예, 그것들을 맞서게 하는 어떤 호전적인 보수주의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리고 그 호전적 보수주의에서 계속 이 자유적 기본 질서라는 이 용어, 그러니까 소위 뭐 어떻게 보면 반공주의자들 그리고 그 당시 군사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유산들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시대로 다시 계속 되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두 분의 예. 진단대로라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이 이제 그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제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정치 철학이 그 당과 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순간에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반공주의 정당이죠. 반공자유주의죠. 반공자유주의. 근데 지금 두 분의 해석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원래 이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리버럴이란 말, 리버티라는 말이 권력의 제한이에요. 개인의 권리 때문에. 이게 그 프리덤이 아니거든요. 이게 프리덤과 리버티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같은 자유주의. 오, 예. 그 예. 재밌다. 어떻게 예. 다른 거예요? 이게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무언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면 리버티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버럴리즘은 공권력을 제한하는 체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잠깐만 예. 이 표현이 맞네.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이거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 쓰셨겠죠. 근데 이걸 쭉 읽어본다면 지금 여기서 정부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구체적인 정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의 권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용어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기본 하는 질서라는 용어가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들어온 유신헌법 유신헌법에서 시절에. 들어왔으니까. 예. 이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교묘하게 비틀고 있을 뿐이고요. 그냥 시대에 맞게 나이스하게 쓰고 있을 뿐이지 이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전혀 그러면 생각하지 하나만 더 않습니다.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의 전제입니다도 소박하게 해석을 하면 네.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의 자유라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한을 해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게 독재고 그 전제고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이들이 평등한 체제에서 사람들의 말을 제한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늘 소란스러운 체제잖아요. 계속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멸했던 이유가 그런 걸 제한할 수 없어서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한 체제는 자꾸 이념을 제한하고 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건 뭐 사회주의나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체제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고요. 전통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누구의 말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기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뭐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의 전쟁이다 그러는데 그냥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체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강조한 게 바로 그 뜻 아니냐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굳이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죠. 굳이 민주주의란 말로도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충분하죠. 굳이 않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네. 민주주의라고 해도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아까 뭐 잠시 사회민주주의 체제 얘기했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유자 빠졌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부자유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네. 예, 사실은 아까 우리 김만권 소장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민주주의라고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끝이 이즘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크라시, 데모크라시죠.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똑같은 자유주의와 똑같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민주 체제라고 표현. 그렇죠. 민주 체제고 민주 체제라고 해야 되는 정의고 거죠. 민주 제고 이런 체제죠. 음. 예, 정치 체제인데 그 정치 체제의 성격 자체가 우리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서로 간에 평등하고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 네. 민주정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유주의라는 특정한 이즘과 고면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그렇죠. 예. 민주 중에 기생을 하게 된 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말씀하시죠. 진단을 그러니까 지금 이 출마 선언을 보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서 구사하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반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과 맞닿았다. 지금 두 분의 진단은 이런 겁니까? 두 가지 있는 거죠. 하나는 반공 보수고 다른 하나는 시장 보수죠. 시장 보수. 시장 보수. 둘 다 지금 그 두 개가 서로 한국에서 서로 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합쳐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서로 좀 다른 맥락에 있지만 같은 일종의 공통의 키워드가 지금 자유로 수렴이 되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쪽에는 시장 보수의 능력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전제라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뒷부분에는. 예. 그러니까 앞뒤 메시지가 다르다고 이제 쉽게 하면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짬뽕입니까 이거는? 이제 후반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게 지금 두 단락으로 되어 두 있죠.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다. 예. 이런 표현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박수. 맞는 말이죠. 참 훌륭한 얘기다. 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대체로 아마도 이 앞뒤의 얘기가 앞부분에서는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 아니야라고 했던 말과 자유라고 하는 게 경제적 기초나 교육 기회가 없으면 공허한 거다라는 말은 대개는 그 맥락상으로는 대립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자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없으면 공허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자유를 아까 뭐 프리덤과 리버티 구별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구별할 때, 혹은 또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지만 자유주의의 뭐 아버지쯤 되는 하이에크 같은 분, 우리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다 같이 추앙하는 이분에 따르면은 개인적 자유라고 하는 게 있고 능력으로서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다 이 뒤에 있는 그 적극적 자유라든지 실질적 자유 혹은 능력으로서의 자유 이런 건 뭐냐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반공 자유주의라든지 시장 자유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께서 능력으로서의 자유라는 거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뭔가를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사람들에게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경제적 기초, 여기 표현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교육 기회를 국가가 또 보장해주고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앞부분 얘기하고 뒷부분 얘기가 소위 사상적 맥락에서 보면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짬뽕 맞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또 오늘 해석이 과도한데 양쪽에 다 어필하겠다. 그 좋은 말 다 모아놓은 네. 거거든요. 네. 좋은 말 다 모아놨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이런 그 후반부 쪽 얘기하시는 분은 그 당에 입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완전 다른 철학인데. 아니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금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얘기하다 나중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이게 또 읽다가 또 그랬던 건 뭐냐면요. 이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80%가량 가는 국가인데 예. 교육의 기회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뭐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는 건가? 그거라면 저는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이야기하면 이제 뭐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기회의 평등이나 조건의 평등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유인 거죠. 음.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한 경쟁을 위해서 장벽을 제거해 주겠다가 아니라 네.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의 평등을 창출하는데 이 한번 바치게 기회의 돼. 평등보다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건의 평등,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뭐 사실 진짜 급진적인 발상인데요. 이렇게 네. 보면. 예. 저 지지할 용의가 예,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진짜 이거 진짜 하면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흥분할 거예요. 앞에 문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제가 볼 때는 자유를 강조했던.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농담입니다. 두 분이 써주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분이. 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떤 이 그 두 개의 가치가 네. 말은 참 쉬운데 예.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까가 정말로 뭔가 정치의 과제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자유와 평등의 두 개의 어떤 핵심 가치를 다 거머쥐고자는 했으나 본인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괜히 이게 더 제가 아까 소모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용어 논쟁이 이런 용어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독일만 해도 우리가 독일에서 자유적 기본 질서라는 그 말을 들고 들어왔지만 독일 헌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요.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 국가다라고 대놓고 쓰고 있어요. 사회적인? 예. 사회적.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민주주의에서 그런 그 앞에 묘사와 똑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28조 1항 같은 경우에는요. 각 주의 헌법의 질서는 기본법상의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민주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또 자유롭고 민주적인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는 그냥 이게 이념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이념적인 말도 아니고 이 독일 헌법에서 쓴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샘플은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그 정확한 샘플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어디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구절 자체가 안 나와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되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정쟁을 일으키고 적을 규정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불러들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일 뿐이지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코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적인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 네, 이건 되게 소모적인 100% 논쟁이에요. 공감합니다. 예, 소모적인 지금 논쟁이고 예.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괜히 기운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그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보다 자유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국가들이.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마리화나 필 자유까지 있던데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예. 그 중에 어느 나라는 예, 그죠. 예. 저는 사실은 참 실망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 이분한테? 네네. 왜요? 왜냐하면 네. 그 뭐 이게 맥락을 다 떠나서 그래도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음. 본격적인 선언을 하는 자리니까 무슨 메시지를 던질 건가 궁금해지게 되잖아요. 또 이념 싸움 하자는 거냐. 아,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고, 그걸 얘기해서 자기 펼칠 때 큰 정책들, 방향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준비돼서 그동안 고민한 게 이만큼 고민했다. 예,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던져야 될 텐데, 전 이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려? 단어 4글자짜리 단어가 떠올랐어요. 국채명징이라는 단어가 또. 그게 뭐예요, 또 그 말은 또? 이제 제가 이게 제 전공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일제 시대 때 국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황제에 반대하면 너네는 불령선이다. 아, 예. 예, 그걸 명쾌하게 밝힌다는 게 국채명징이란 단어예요. 이게 국채라는 말은 이제 국가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밝히는 그런 건데 일본은 당시에 소위 말해서 천황 텐노한테 그렇죠. 고유명사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천황한테 있는 거잖아요. 천황이 주권자입니다. 국민한테는 주권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이나 뭐나 하면 다 이게 잡혀가는 거죠. 일본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 헌법에서 1889년 헌법에서 이제 아예 1조에 그렇게 박아놨거든요.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2조에서는 천황은 신성해서 침범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은 그렇게 적혀있는데 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문 아닙니까? 이 텐노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인데 무슨 신처럼 만들어 놓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천황기관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이 수렴이 됩니다. 확립이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천황이 주권자냐?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그거죠. 갖다 붙이기는 참. 그렇죠. 예. 우리가 보기엔 갖다 붙인 거지 뭐 그게. 그게 이제 그 정설이 되거든요. 예. 그 정설이라면 어떤 거냐면 당시에 무슨 헌법 재판이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헌법 재판에서 그걸로 채택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설이 돼서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그러니까 요새 준 사법고시에 시험 문제 헌법 나오면 그걸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천황께서 주권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겠죠. 국가 최고기관이 예, 됩니다. 이거를 확립했던 그 미노베라고 하는 교수가 1930년대 중반에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이 아주 끌려가서 체포도 당하고 모진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국채 명징론자들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경한 거예요. 감히 천황 폐하를 국가 기관에다가 비유를 하다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일제 때 신인데. 불령선이랄 때 불령이라는 뜻이 결국은 그거군요. 천황.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준점이 그러니까 그 천황을 천황이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립운동도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아니 천황 기관설이나 천황 주권설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 천황 주권론자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천황 기관설은 진짜 불령한 거예요. 불경한 겁니다. 이제 일본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게 검색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국채,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쳐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신헌법 이래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분들이 꼭 국채란 말씀을 쓰세요. 국채란 단어를. 그래요? 제가 오늘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봤어요. 국채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제가 우리 김만근 박사께도 또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듣자마자 네? 네, 그랬잖아요. 국채란 단어를 정치학에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언론 이런 데서 국채란 표현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 쓰는 맥락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그런 식의 유신헌법 이래로 그리고 일제시대 이래로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국채란 단어가 많이 그렇죠. 등장을 했고 예. 이명박 우리 국채를 명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국가의 이념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21세기에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 국민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뭐냐를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논쟁이다. 쉽게 하면 이런 거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역전압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 이미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다시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들 갖다 붙일 이유조차가 없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유가 하도 많이 등장해서 저도 이건가 저기 출마 선언문을 계속 읽어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가 이해가. 내가 그래서 가방끈이 짧아서 일어나서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좀 이제 구하려고 했던 건데 두 분들도 정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계속 정리가 진짜 이게 계속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뒤가 너무 다른 말이었어요. 앞뒤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앞뒤가 너무 다른 말이라 야 이거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쵸?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된다라는 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두 분이 없고, 썼다니까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제가 나오는 볼 때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본인이 어. 직접 썼기 때문에 음, 오히려 도움을 받았으면 오히려 각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정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이게 유신헌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유신헌법 시대 때는 구속 적부심 제도 폐지시켰던 헌법이에요. 거기에 자유적 기본 질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용어를 들고 예, 끼워 넣었었던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유롭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았던 안 시절에 했던 나온 시절에 단어죠. 나온 단어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 카페 이렇게 마무리하죠. 조형근 소장, 김만곤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